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서주 삼국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원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량이 좀 많았어요. 유효 얘기도 하고 손책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원으로 올라오자마자 한 작전이 놀랍게도 헌제를 쟁탈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조랑 한바탕 떴는데 또 졌죠. 자, 근데 그때 조조에게 깨졌던 원술의 부하들은 작은 특공대 아니면은 일종의 동맹 세력 뭐 이런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술의 본군은 아직 남아있고 얘네들은 충분히 중원으로 나갈 만한 여력이 남아있었어요. 어디로 가느냐? 서주로 갑니다. 그래서 서주의 주인 유비, 재기를 꿈꾸는 원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또 하나의 호랑이 여포, 이렇게 3인의 서주 삼국지에 대해서 오늘 딱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자고요. 일단 여기가 원술. 원술은 공손찬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 199년? 그때까지 공손찬이랑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외. 그 다음에 조조. 조조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조조는 그 원술과의 쟁탈전이 끝난 뒤로도 일명 백파적이라고 불리우는 양봉 한섬. 얘네들이 헌제의 친위대를 자처를 하면서 조조와 또 밀고 당기기를 하느라 한 6개월 정도? 196년 말까지 조조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조는 또 여기서 서주에 개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주에서 작은 삼국지가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원술이 여기서 서주로 올라갑니다. 원술이 여기서 올라가고 유비도 자연스럽게 방어를 하러 내려와요. 자, 서주의 주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남쪽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막기 위해서 유비는 어디로 가느냐? 합의로 내려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의는 서주에서 담성 다음 가는 전략 방위성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담성은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합의 얘기가 꾸준히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담성이 조조한테 털렸을 때, 그러니까 진짜 개박살 나가지고 좀 성으로서 지위를 잃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무튼 이 뒤로는 합의가 서주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 방위성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유비는 여기서 합의의 진을 치고 그 쌍두마차 있잖아. 관우 장비 중에 장비한테 수비를 맡겨놓은 채 원술군을 요격하기 위해서 더 아래 우위라는 곳에 진을 쳐서 원술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원술과 유비의 우위 전투가 발발해요. 이때가 약 196년 4월에서 5월 사이인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때 기록을 또 보시면은 원술이 올라와서 유비를 공격하자 유비는 합의국 우위현 그리고 합의국 회음현, 우위와 회음에 진을 치고 이들을 막았다. 그리고 이때 유비는 원술과 한 달 넘게 서로 대치를 하면서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승패가 겨뤄지지 않고 계속 그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술이 나중에 여포한테 보낸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평생 살면서 유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술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지도 못한 방어벽이 생긴 거야. 내가 조조한테 2번을 깨졌지만 저 이름 듣도 못한 듣보잡한테 깨지겠어? 라고 했지만 한 달 동안 유비를 공격을 못한 거야. 자, 그렇게 돼서 원술이 여기서 어떤 수작을 꾸미느냐. 여기서 편지를 하나를 보냅니다. 바로 누구한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여포. 편지 내용이 가관인 게 여포 장군이 나한테 3가지의 공덕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봐요. 자, 첫 번째 공덕이 뭐냐면은 지난날에 동탁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황실을 파탄내고 내 가족들을 쳐 죽이고 이랬다. 그런데 내가 그 동탁에 대한 원수를 갚지 못했는데 당신이 동탁의 원수를 갚아줬다. 이게 첫 번째 공덕이고, 자, 두 번째, 지난날에 금상, 연주 자사로 임명됐다가 조조한테 쫓겨나던 사람이죠. 금상이 조조에게 격파되어 달아나는 것을 내가 수습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금상의 원한을 갚고자 했으나 그걸 갚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이 나중에 연주에서 난을 일으켜서 조조에게 한 방을 매겨줘서 내 면목을 세워줬다. 그게 두 번째 공덕이다. 세 번째 공덕은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 천하에 유비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지금 유비가 거병해서 내가 싸우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유비의 뒤를 때려가지고 나한테 세 번째 공덕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세 번째 공덕만 베풀어 주면은 여러 해 동안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군량이 부족했던 장군을 위해서
20만 섬의 쌀을 준비해서 당신에게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되게 웃기죠. 왜냐면은 애초에 여포가 원술에 대해서 내가 당신의 원술을 갚아준 사람이다라고 뽐내면서 얕잡아 보니까 원술이 이걸 듣다 못해서 여포를 쫓아냈다 이런 기록이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쫓아내놓고 이게 자기가 지금 불리해지니까 다시 그거를 이제 소급해가지고 편지에다 쓰고 되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서 여포를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기고 그다음에 여포가 이 꼬드김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꼬드김에 넘어간 게 물론 이 쌀 20만 섬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당시 유비가 서주에서 약 1년 동안 도겸의 후계자가 되면서 저 밑작업들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유비 입장에서 그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유비에 지지를 했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일단 미축, 그다음에 진등,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서주의 토박이, 호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융, 진군, 원환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언급이 돼요. 유비의 부하였거나 유비가 서주를 먹는 거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조조가 헌제를 모시고 황실을 재건을 했을 때 거기로 가서 관리를 지냈던 사람들의 목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사람은 다 유학자, 그러니까 사대부 계급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주의 토박이들과 사대부 계급은 모두 유비를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남은 세력이 하나가 있거든요. 군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군부는 유비를 지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어떤 군부? 서주의 토박이 군사 세력들이 아니라 단양에서 올라왔던 군사들은 유비를 지지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시면은 도겸의 옛 장수인 조표가 합의에 있었는데 장비가 그를 죽이려 해서 달아났다. 또한 유비의 중랑장 단양사랑 허탐이라는 사람도 여포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합의로 오십시오라고 했고 여포가 이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며 합의성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표와 허탐 이런 사람들이 유비를 배신을 때리고 소패에 있는 여포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양에서부터 도겸을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향 친구인 도겸을 모셨으면 모셨지 너는 안 모신다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제가 뭐랬습니까? 단양은 반골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역시 이게 반골의 땅인 반골의 땅이다. 그래서 이 조표와 허탐이 합의성을 성문을 열고 여포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장비가 어쩔 수 없이 깨져가지고 합의성을 여포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장비가 뭐 술을 마셔가지고 사고를 쳤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부하에 있던 조표가 와가지고 장군 그딴 식으로 굴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조표를 매질을 했는데 알고 보니 조표가 여포의 사돈이어서 여포를 끌어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되어가는데 그거는 진짜 연희에서 MSG 엄청나게 친 거고 사돈도 아니었고요. 그냥 단양 사람들이 유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대안을 찾으려다가 딱 여포한테 넘어간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여포가 합의를 딱 먹는 순간 전황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죠. 왜냐면은 우위와 회음의 진을 치고 있는 유비는 합의에서 군량이 딱 끊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진 거지. 유비는 여기서 한순간에 자신의 지지 기반이 없어져가지고 우위와 회음에서 당연히 개박살이 나고 뒤늦게 합의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군대가 깨져서 괴주했다라고 나와있어요. 괴주했다라는 거는 괴멸하여 흩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비는 여기서 완전히 개털될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털이 될 뻔한 위기에 처한 유비에게 한 명의 구원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미축. 자, 미축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억만금을 가진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시면은 미축이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군사들을 도와서 천여 명의 의병들을 다시 일으켜서 유비에게 식량과 군대를 대주니 유비가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유비는 이 재기한 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여포에게 항복을 청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여포가 여기에서 유비를 그냥 끝장내라 조지세요 이렇게 부하들이 말하는데 그걸 한사코 보면서 너 나는 여기서 유비를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유비의 황복을 또 받아줘요. 이게 재밌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 유명한 원문사극
그 장면이 나와요. 이때 기록을 보시면은 원술이 부하장수 기령에게 3만 명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유비를 치게 했는데 이때 여포가 복이 1000명과 200명을 데리고 나서 그러니까 진짜 자기 친위대만 끌고 뛰쳐나온 거야. 뛰쳐나와가지고 그 중간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유비와 기령을 불러내가지고 화해를 시켰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 좀 되게 여포가 이때 하는 말이 웃겨요. 유비는 다만 내 동생일 뿐이고 내 성정이 여러분이 이렇게 어울려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단지 싸움을 화해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뭔 개소리야? 뭐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예, 뭐 그렇다 합시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화해를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영문의 극 하나를 세워놓게 시킨 다음에 내가 저 창에 그 가지 부분 있잖아. 저거를 맞추면은 너희들 싸우지 말고 화해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활을 딱 당겨가지고 쏴요. 그래서 가지를 딱 맞춘 거야. 이거를 보고 제장들이 모두 놀라면서 아 장군은 정말 하늘이 내린 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님. 와 이렇게 말하고 기령은 에반데 그런데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기령은 그대로 물러나고 유비도 여포 덕분에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기령이 여포를 그냥 두고 물러났다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원술 측에서도 여포를 적으로 돌릴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밀명이 내렸으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내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러고 원술한테 그냥 간 거고 그렇게 돼서 여포는 원술이 유비를 끝장내는 거를 막고 유비와 서주를 분할 통치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때 기록을 보면은 유비는 소패로 가고 관우에게 합의성을 돌려주고 여포는 서주 본토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고요. 전쟁의 결과 원래 서주의 구도가 여기에 여포가 있고 유비가 이렇게 먹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비가 이렇게 남쪽을 먹고 여포가 북쪽의 패권을 장악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남북 분할 통치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자고요. 자, 우선 유비 개손해 봤죠. 본토를 뺏겼습니다. 여포 개이득 봤죠. 자, 근데 문제는 제일 개손해를 본 건 누구냐? 원술이에요. 원술은 그냥 와가지고 힘자랑만 오지게 하고 얻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 유비는 애초에 깨져가지고 박살날 뻔한 상황에서 어쨌거나 그냥 전화위복 삼아서 간신히 목숨 건진 거거든. 간신히 목숨 건졌는데 원술은 그냥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껏 내가 유비 때려가지고 서주 먹으면서 여포랑 저거 하려고 했더니 여포 이놈이 갑자기 또 통수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포가 여기서 갑자기 왜 유비를 도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포 왜 갑자기 유비를 도왔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그 20만 석 얘기가 있잖아.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여포가 원술이 20만 섬의 곡식들을 보내기로 해놓고 보낼 기미가 없자 노기를 띄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포도 그거를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서주를 먹었는데 자세히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원술이 나한테 20만 섬을 줄 일이 없거든. 왜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원술한테 쫓겨났었잖아. 얘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딱 단물만 딱 빨아먹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닐까? 그거를 눈치를 깐 거지. 눈치를 깐 거고. 그래서 아마 원술의 통수를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비는 왜 살려줬냐? 유비의 지지 세력을 보면은 서주의 호족 세력이랑 사대부 세력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여포 입장에서 지금 없는 세력이에요. 사대부들의 지지도 여포는 딱히 못 받고 있고 호족 세력의 지지도 원래는 받았어요. 원래는 받았던 게 여포가 여기 위에 병주 있잖아. 병주 사람이니까 병주의 장양이 자기를 도와줬던 애들인데 근데 지금 연주에서 털리고 나서 병주랑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 그래가지고 여포 입장에서는 지금 기반이 없는 거야. 호족도 없고 사대부도 없어. 그럼 이 상황에서 유비를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지지를 얻겠다 이러면 지지를 얻을 수 있겠어요? 유비를 죽였다가는 그 위에 공손찬 때 어떻게 됐어요? 공손찬이 유우를 죽여버리니까 유우를 지지하던 사대부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공손찬한테 죽는 사람이 반이요. 나머지는 저기 장성 건너편으로 넘어가가지고 염유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모시면서 레지스탕스를 조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유비를 여기서 여포가 함부로 죽였다가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여포 입장에선 그거를 경계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여포가 공손찬보단 똑똑했다. 이게 결론이 좀 웃기네요. 그래서 여포가 그래도 공손찬보다는
머리가 돌아가는 면이 있었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포는 여기에서 원술의 편지를 받아서 한번 유비의 통수를 쳤다가 다시 원술의 통수를 치고 유비를 도와줘서 남북 분화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자고. 힘자랑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원술 개빡쳤겠죠. 그래서 원술이 여기서 뭘 하느냐? 자,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원술이 아니죠. 원술은 여기서 여포의 부하장수 항맹을 꼬드겨서 반란을 일으키게 사주에 있습니다.